네, 키워드 탑5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수출 규제 55억 달러 피해 전망.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알고 있던 팩트까지는 이게 좀 뒤통수라고 느껴지는 게 원래 이 수출 규제 하려던 것을 없애겠다라는 기사가 실제로 나왔었고 그 이후에 그에 화답하듯이 엔비디아가 그럼 미국에다가 이만큼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미국에 투자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게 또 꺾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연결이. 네, 정말 이제 앵커님께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연결 고리에 트럼프가 있고 그 트럼프의 마음이 너무나도 일반인이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 일반인이랑 비교하면 트럼프는 뭐죠? 뭔가 약간 특별한 인간인가요? 발화점이 거의 한 0도. 예. 0도에서 발화도 할 수 있는데 어릴 수도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확실히 그래서 지금 특히나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분명히 원래 4월 9일 때 이제 엔비디아 분명 대규모 투자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H20 수출 제한이 보류가 되었었는데요.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 엔비디아에 있어서 핵심 매출은 미국이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결국 블랙웰 칩이 분명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지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 조금은 더 크게 영향을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결국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예상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과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 중국이 분명 매출 비중이 4위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의 매출 성장률이 올해 한 66%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이 시장에서 특히나 3위가 대만인데 대만 성장률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 성장률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딜레버리징을 정말 줄 수밖에 없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좀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알고 있었던 팩트만 보면 이렇게 하면 트럼프를 구슬릴 수도 있구나. 트럼프가 그 악재에서 다시 그걸 빼주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놓고 보면 역시 그냥 트럼프는 트럼프일 뿐이네. 그냥 변동성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너무 침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좀 더 약간의 좀 마음이 아픈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칩이 먼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스마트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너무 침착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힘들게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아마 충분히 더 장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이게 사실 지금 반도체 관세 또 나오기 전인 거죠, 지금. 돈이죠. 예. 그렇죠. 돈입니다. 그러면은 예.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지겠지만 일단은 개별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실제 매출이 하향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건 너무 큰 거죠 개인 기업에서는.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중첩이 아니고 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칩에 대한 규제는 조만간 나올 걸로 보이니까 그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준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의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테니까. 결국에 이제 사실 아마 대부분의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가고 가는 전반적인 이 AI 생태계, 로봇을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생태계 자체는 그래도 분명히 믿음이 좀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럼요. 예. 결국에 이 이슈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결국 국민에 대한 지지가 좀 있어야 앞으로 4년 분명 지금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향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지금 이러한 좀 부정적인 정책에서 약간 피봇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을 위해서 좀 지금 좀 안 좋다고 빠르게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최악의 순간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는 약간은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높여 보시는 것도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사에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예. 아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55억 달러의 피해 전망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피해가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 비용이니까 네. 그냥 비용이 부과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부과된 내야 겁니다. 되는 돈인 부과 거예요? 내야 되는 돈이고 부과된 거니까 다시 뭐 글쎄 반려하지 않으면 그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이 표가 AK라는 수시 보고서 나왔는데 예. 수시 보고 실린 걸 보게 되면 원래 4월 9일 날 밥 먹고 나서도 이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그 젠슨항이 아무 말 안 한 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딥시크에 대한 약간의 그 방해 공작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결국 그 딥시크에서 시작된 여파가 그렇죠. 시작된 거죠. 예, 엔비디아 H20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이어졌고 사실 뭐 그냥 규제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또 우리가 변동성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또 거기서 안 해준다고 했다가 풀어준다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젠슨왕 CEO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 막 분위기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런 기사를 장 끝나고 내보는 자체가 너무 좀 잔인한 게 어떤 기사가 안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 추측이 좀 무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래요. 보셨으면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얼마나 밤에 잠이 안 오겠습니까? 현직인 분들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장중에 발표하면 좋은데 꼭 늦게 발표했으면 마음이 아픈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사실 이 55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한 이번에 발표하게 될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의 한 15에서 16% 정도이거든요. 꽤 되네요. 그렇다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하락폭이 만약에 정말 15%보다도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예. 그거는 오히려 좀 과도한 매도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일단 지금 맞은 건 맞은 거고요. 일단 본장에서 얼마나 더 빠지는지 엔비디아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55억 달러라는 숫자가 뭐 1, 2억도 아니기 때문에 55억 심지어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전후에서 과연 엔비디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주가의 흐름도 쭉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엔비디아 어닝은 5월 28일입니다. 5월 아, 28일. 네. 아직 한 달 좀 더 남았네요. 더 남았는데 한 달 더 남은 시간이 엄청 괴롭겠죠. 그러니까요. 주식 보유하시는 네. 분은. 예.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그 짐 로저스의 인터뷰 저희 영상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기다려 하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고. 예. 아, 참 그러네요. 예. 그래도 좀 다른 내용들 얘기해 보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 종목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호실적 발표와 예측 불가능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봤던 팩트를 또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많이 좋았더라고요. 근데 가이던스를 또 꺾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했던 게 주가가 또 올라요. 가이던스를 꺾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번에 사실 일단은 매출은 사상 최고치 수준에 가까운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올렸고 예. 또 EPS도 원래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거의 20% 높은 EPS를 보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선은 먼저 분명히 이 부분을 조금은 먼저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히 지금 일단은 회사도 가이던스를 지금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고 예. 또 회사 전망이 결국에는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환경이 크게 두 가지, 즉 약화되지만 안정적인 환경과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마도 이번에 증시, 특히나 이번에 방금 증시가 좀 올랐던 것은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뭐랄까 그래도 좀 실적 자체가 잘 나왔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를 두 가지를 내놨다는 것은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나리오를 2개 정도는 내놨다는 거를 네.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구나.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하고 아메리카 에어라인 델타 항공 항공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번 델타 항공이 처리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성 반응된 걸로 보이니까 이번에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 항공주가 최근에 조금 여행이 감소했죠. 네, 감소했죠. 예. 그게 좀 치명타인 것 같고 이거 되게 좋았던 업종이었는데 이 관세가 완전히 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올해는 아마 항공주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네, 올해 좀 항공주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사실 이번에 그래도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간에 6% 급등이에요. 그 프리미어 객실이라고 좀 비싼 객실이 네. 17%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해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부가 가치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아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환경이 사실은 항공산업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 뭐 트럼프 덕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네, 유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렵네. 이래저래 이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좀 시장에서도 분명 혼란을 가졌을 텐데 결과적으로 높이게 된 거는 굳이 개수로 따지자면 그래도 분명 좋은 거의 개수가 안 좋은 거의 개수보다는 많다라는. 이 정도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몇 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 해가지고 점수 낼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예. 지난번 나왔던 CPI 때 항공료가 좀 다운된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유럽인들이 안 오거든요 미국으로. 아니 저 근데 그 진짜 기사 봤는데 안 옵니다 지금. 그 미국이 뭐 관세도 짜증나고 뭐 입국 예, 단속도 예. 싫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줄었다면서요? 17% 줄었기 때문에 네. 안 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단 그게 아니고 국내에도 비행기값이 내려가고 굉장히 쌉니다 지금. 보통 네. 동남아 갈 때 30만 원이면 가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여행이 안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가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예, 저게 차트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사실 이제 모든 지역에서 특히 뭐 단순히 뭐 캐나다나 지금 멕시코처럼 유럽 같이 최근에 안 좋은 사이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나 그다음 남미, 그다음 중동에서도 모두 하락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9.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관광객이 9.7%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서도 거의 한 10%에 가까운 매출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러네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더 이제 이 투자를 하실 때 분명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또 네. 언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 진짜 부분에서 어렵네. 여전히 좀 신중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채팅창에서도 이러려고 미국 주식 시작한 게 아닌데 점점 화가 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그러니까 원래 미국 주식의 가장 큰 메리트는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그렇죠. 대로 예.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되게 메리트로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좀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하는데 가이던스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로 꺾여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 입국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어떤 시간의 상승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키워드 하나가 없어진 건데 경험 소비. 경험 소비? 예, 경험 소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경험하기 위해서 돈 그렇죠, 쓴다. 하는 예. 건데 지금 경험 소비를 얘기 못 하죠. 그러네요. 못 하죠. 예. 저 뼈 아픈 거고 이게 원래 5대 키워드였는데 지금 사라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세 그만큼 무서운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한 방이 이렇게까지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뭐 물론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좀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 굉장히 좀 거칠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트럼프 히토류 섹션 232조 조사 지시. 야, 이거 트럼프 들어갔지, 히토류 들어갔지, 232조 뭔가 의미심장한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그 자체로 악재로 느껴지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우선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 흔히 이제 우라늄과 같은 이 히토류들이 정말로 이 광물을 수입할 때 이것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안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별이 되면은 상호 관세가 아니라 대통령이 특별 관세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특별 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분명히 국가 안보에 중요하면은 관세를 낮춰서 조금
가격 경쟁력 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트럼프라고 한다면 당연히 높일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비상식적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관세로 인해서 결국 이 히토류들이 다시 한번 관세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예. 이 히토류들이 사실 다 쓰이는 게 결국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주요 IT 산업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물가 인플레이션, 그다음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그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 주요한 소식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 부분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중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히토류 70%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를 매겨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번 이 히토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트럼프도 무언가 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네네. 결국에는 지금 이번 히토류 말고도 그 전에 또 해양에서 시추되는 히토류를 비축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 좀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좀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사실은 이 또한 악재로서 좀 그러네요. 네, 결국엔 이 관세 전쟁이 장기화가 아니라 단기화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악재잖아요. 네, 장기화로 네. 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분명히 전반적인 증시에 긍정적이지는 않은 이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히토류가 원래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 공격 포인트인데 그러니까요. 공격 포인트인데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더 센 걸 얘기하니까 네. 되게 황당한 그런 약간 이게 스탠스? 말이 되는 예, 건가 싶긴 말이 안 해요. 되지만 네. 진짜 트럼프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진짜, 감히 예, 예. 감히 우리나라에다가 히토류를 70%나 수출해? 그러면 너 관세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수입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예, 예. 거기서 만들기 싫어서 먼지 날린다고 히토류 생산하기 예, 싫어가지고 중국에서 사오는 건데 그래? 아 필요 없어. 그냥 무역으로 이득 얻어가니까 너네 잘못 관세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부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IT 쪽에 엄청 많을 텐데 그 발전을 또 저해하는 거고 뭐 물론 생각이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해양에서 뭔가 끌어다 쓴다거나 혹은 원래 그 우크라이나에 뭐 히토류 많다 그래서 그 종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예, 진짜 장기화 되겠네요 이거. 장기화 되겠죠. 예. 그리고 히토류가 또 전투기에 쓰이기 때문에 네. 미국 방산주까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도대체 얻어가는 게 뭐죠, 트럼프가? 그러게요. 지금?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한 싸움이지 예, 이게? 왜 하는 건지 약간의 의문점이 듭니다, 갑자기. 맞습니다. 예, 확실히 그냥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 말고 존재감, 어떤 존재감.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정말 알기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사실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좀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막 중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막 예. 이런 식으로 어. 오히려 조금 더 유화적인 어떻게 보면 자신은 좀 가만히 있고 중국이 먼저 와서 좀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느낌을 아 굉장히 이게 어떻게 유화적인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도 굉장히 자신이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를 좀 그래도 스스로 아니까 맞아요. 이런 발언을 한 것이 그렇겠죠. 아닐까 정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결국 중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보잉에 대한 보잉 인도- 사지 말라 네,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특히 보잉과 그리고 이제 항공기 관련된 부품까지 모두 좀 사지 말라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항공 밸류 체인이 사실은 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사실 보잉 자체도 이미 간접적으로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이 미국 고용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당시에 보잉이 파업을 했을 당시에 사실 미국의 이런 전반적인 실업률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보잉이 결국 이 미국의 경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했던 말 중에 우리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메인 스트리트에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이 무역 전쟁이 사실은 좀 서로 자존심을 놓고 좀 실용적으로 간다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사안에서 그렇죠. 굉장히 점점 더 길어지는 이런 행동들을 각국의 정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보잉 보니까는 중국이 대응인데 보잉은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은 이미 계약된 거는 해라 아, 그래요? 했고 두 번째는 네. 또 만약에 비용이 들면 비용 제공도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아까 했지만 거의 아무 국물도 없는 조치 취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건 다른 것 같아요, 중국하고. 중국 심통을 틔워주기 때문에 중국이 더 나은 모습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중국 이 정도인데 트럼프는 아직까지 너무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예. 저도 가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댓글들을 보면 와 내가 살다 중국을 응원하게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네, 실제로 네. 지금 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누가
뭐 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또 아니까 그래 맘대로 해라 우리는 길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미 트럼프 일기 때부터 중국은 보잉을 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해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적은 쪽으로 해서 기업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트럼프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꺾든지 아니면 둘이 만나든지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길어진다 아니면 그래도 조만간 끝난다? 저는 길어진다 하는 거죠. 아. 둘 다 너무 강대강이고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어차피 4년짜리 분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미국 내에서 지금 소요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길어지고 있고 더 쫄리는 거는 트럼프가 아닌가 그렇군요. 본다는 거예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 인식 자체를 아예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아마 특히나 또 이제 밑에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이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네. 또 사실 이 장관이 선임이 됐을 때부터 월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이유가 저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월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그니까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과 소통이 좀 잘 된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이 사람은 있겠지 최소한. 네.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베센트조차도 결국에 분명히 중국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와 함께라면 협상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와 함께라면. 결국 네. 베센트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할 수 있는가가 아마도 이 시간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선임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는 1기와 같은 실수를 답습하고 싶지 않아서 본인의 약점이라든지 단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임을 하기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그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번에는 다른 트럼프 2기를 기대해봐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센트조차 트럼프 정부에 어떻게 약간 물든 건지 아니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려워지게 만드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베센트가 본인이 한번 설득한 다음에 트럼프가 움직이니까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쪽에서 일단 약간의 지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그런 왜냐하면 부분도 트럼프가 채권 시장 망가질 때 한번 마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급한 거는 트럼프니까 예. 트럼프가 졌고 전화하지 않을까. 저도 이런 그걸 거에. 한번 한번 기대봐야겠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네요. 베센트 장관이 또 야후 쪽에 나와서 중국이 채권으로 공격하면 연준에서 아마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약간 그런 거죠. 똥 싼 사람 따로 있고 이제 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좀 자기들이 좀 뭔가 정화작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파월의 연설은 오늘 오후 동부 시간 1시 반에 아, 하니까요. 그때 들으시면 되겠죠. 그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근데 뻔하게 뭐 얘기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또 금리 안 할 것 같고 뭐 또 데이터 서두르지 않겠다. 보고. 예, 네, 그렇게 할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 다 들어보는 거 좋겠죠? 알겠습니다. 과연 약간 치워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 오늘 판단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조금 다른 얘기네요. 우버와 웨이모. 두 번째 로보택시 출시 예고. 오,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건 테슬라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버와 웨이모가 먼저 나오네요. 네, 이제 테슬라는 여름에 정말로 이제 만들어질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버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원래 테슬라가 지금 여름에 하겠다고 했던 이 오스틴 지역에서 이미 로보택시를 먼저 시작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미 좀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번에 출시하는 곳은 이제 아틀란타에서 두 번째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지금 우버 고객들에게 이미 한번 이렇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특히나 원래 지난번에 오스틴에서 했을 때 굉장히 좀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이 했던 웨이모는 원래 웨이모는 오스틴에서는 우버와 함께 했지만 그 외에 뭐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스스로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했는데 네.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했던 게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보다도 80% 높은 성과를 보였던 게 우버와
이 웨이모의 합작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국 같이 했던 게 제일 좋은 성과가 났군요. 네,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의 합작이 사실 웨이모에도 좋았고 또 우버에도 좋았던 것은 이제 자신의 고객의 20%가 이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고객으로 모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실 두 기업 모두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번 시스템은 결국에 단순히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이 우버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우버는 앱을 관리하고 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웨이모는 그와 관련된 이제 기술, 차량 전반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합작을 했을 때 결국 우버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 바로 이 고객을 끌어모은다는 점입니다. 아, 이미 가입자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능력을 기반으로 웨이모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지금 합작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중동이랑은 위라이드라는 중국 자율주행 기업과 협업을 맺고 두바이나 아부다비로 진출을 했고 또 웨이모와도 지금 이미 진출을 했지만 사실 웨이모도 분명 이전에는 2018년도에는 오히려 소송을 하면서 서로 싸웠던 사이인데 이제 싸움을 멈추고 서로 합의를 봐서 오히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파트너 시스템이 되었고 좀 누가 배워야겠네요. 이런 거 보면서. 배울 사람이 있죠. 네. 네, 워싱턴으로 갔으면 네,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음식 배달 같은 것도 뭐 코코아 같은 기업들과 또 협업을 맺으면서 한 14개 정도 자율주행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을 맺고 사업을 운영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버는 좀 옛날에 정말 스마트폰 초기 시장으로 봤을 때 약간 구글의 안드로이드 연합처럼 아, 그러네요. 우버를 기점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하나의 서비스. 그리고 이와 반대에서는 정말 테슬라처럼 자신이 차량 제조부터 시작해서 애플이네요, 테슬라가. 네, 그러면. 고객을 모으고 소프트웨어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려는 이런 하나의 서로 두 개의 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정말로 두 개의 연합이 만들어지려면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굉장히 성공적인 이런 오스틴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예. 정말로 시작할 수 있을지 최근 도지 때문에 이렇게 좀 시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테슬라 로보택시는 아직도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물음표죠. 오. 물음표고 테슬라가 1년 동안 인도량 200만 대인데 아까 우버는 지금 가입자가 3억이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네요. 저는 이게 지금 너무 테슬라가 너무 늦게 한 게 아닌가 싶고 이제 다 잡혀갖고 대부분 다 다른 기업들이 먼저 나온다는 거 너무 좀 대단한 거죠.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관세와 이런 도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로보택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국도 먼저 나왔고 중국이 먼저 개발했고 그럼 미국도 따라잡히면 사실은 지금 테슬라 입지가 너무 좁아진 거죠. 너무 좁아졌고 어차피 이 판은 한 번 나온 데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필요 없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테슬라가 나올까 싶기도 하고 사실 로보택시 많이 보유하신 건데 좀 여름까지 안 되면 상당히 좀 침체가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있을 그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그렇죠. 예, 옵티머스? 그걸로 또 기대감이 넘어가겠죠. 그럼 또 옵티머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럼 매달 기다리기만 하고 이건 진짜 사실 그쵸, 테슬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필요한 역량은 아마 기다리는 역량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사고 계실걸요. 네, 아마도. 아마 지금도 일론 머스크 말에 반밖에 안 믿는데 예. 더 지연되면 거의 다 안 믿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과연 팬심이 유지가 될까? 라는 관심이 있네요. 그러면은 예. 요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시점에서 우버를 사야 됩니까? 테슬라를 사야 됩니까? 연구원님. 테슬라가 사실 좀 지금 가격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예. 가격 매력으로 봤을 때 테슬라도 분명 나쁘진 않지만 그렇죠. 예, 고메리트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잉여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당장 일어나진 않겠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는 배당도 사실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순간의 가격을 보고 좀 결정을 하시면 투자를 하실 때 가격을 보고 결정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네, 중요하다. 뭐 예. 제가 뭐 방송 한 말이 있는데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마치 지금의 인텔처럼 보인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왜냐면 인텔도 인텔 인사이드 하면 되게 먹어줬는데 예. 지금은 다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 관심이 크지만 만약에 밀리면 회복이 불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좀 더 빨리 나와야 될 거. 이번 여름에 뭔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두 분께 질문 드려봤는데 네. 여름이 중요하겠네요, 확실히. 네, 특히 여름이 중요하고 또 테슬라를 볼 때 분명히 앞서 이제 애플과 안드로이드 연합을 빗대서 좀 말씀드린 적이 네네네. 있는데 사실 테슬라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차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 세 개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에 원래는 사실 둘 다 굉장히 동등하게 갖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테슬라가 잃고 있는 건데요. 네. 바로 이미지입니다. 아. 원래는 이제 애플은 사실 지금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히 맞아요. 제품 자체 장점도 있지만 분명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애플 사야 있죠. 되는 이유가 있죠.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지금 이번에 이 트럼프 정부에 와서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생산 문제입니다. 애플은 이제 폭스콘이라는 하청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건 차량에 비해서는 빠르게 생산하기가 쉽다 보니까 정말 수요가 있는 그 시점에 확실하게 전 세계에 뿌릴 수 있었는데 이 테슬라는 자신이 독자 생산을 고집하고 있고 기가 팩토리를 계속해서 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이 필요한 만큼 만약에 시스템이 정말 성공적으로 잡히더라도 그만큼 시장의 대중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예. 특히 로보택시가 사실 성공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차량이 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차량을 사실은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 애플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미지나 차량 그리고 그것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규제 문제를 정말로 테슬라가 다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풀려고 도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는 사실 도지로 인해서 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로보택시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 테슬라가 유럽에서는 이미지가 이미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유럽 국가들이 테슬라에게 이 로보택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규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계속 스노우볼이 구르는 거구나. 네, 오히려 우버처럼 아예 그냥 각 나라들과 빠르게 협업을 하는 이 기업들이 예.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버가 뭐 독일에 진출을 할 때 뭐 폭스바겐이나 BMW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빠르게 또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즉 규제라는 측면에서 테슬라가 최근에 좀 이런 안 좋은 부분이 발생했다는 점도 이 애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테슬라를 왜 샀나 생각이 듭니다. 아, 하지만 저도 테슬라 저는 좋아하기 저는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이러시는 순간 야 이거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테슬라를 사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하면 김주영 연구원님한테 욕이 막 이만큼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아, 저도 테슬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갑자기 상상을 했는데.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개선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요. 예, 이건 예, 솔직하게 예, 딱 예, 말씀해 예, 주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반드시 알고 투자해야겠죠. 그럼요. 예.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금융주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 아, 그나마 또 잡을고리 하나 생겼네요. 예. 실적 시즌 우리가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아요. 금융주가 스타트를 잘 끊고 있어요.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금융주 본연 실적이라기보다는 매매를 많이 해서 나온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지만 좋은 거 맞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슈가 많아서 예, 그렇죠. 다들 사고 팔고를 많이 하니까. 예. 그 보니까는 지난주에 나왔던 미 현지 개인분들이 한 5조 원을 매일 매수해갖고 엄청 매수 많이 해서 일단은 이 변동성 때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예. 네, 확실히 이제 스타트가 좋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우려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결국 IB 매출이 얼마나 나왔느냐도 중요한데 예. 이번에 사실적 발표를 했던 뭐 사실 IB 업계가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오늘 발표한 이 시티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IB 매출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IB 매출 하회했고 골드만삭스도 IB 매출 하회했고 그럼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고 그것이 이번 어닝 시즌에서 좀 스타트를 잘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은 우려점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 말씀하신 게 거의 공통적으로 이번 금융주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 일단 숫자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했으니까 잘 찍어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과연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실적인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좋진 않았지만 예, 나는 선방한 정도 예, 평가가 좀 가능해 보이고 그러게요. 그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주를 되게 몹시 싫어하거든요 이 업종을 왜죠? 답답하니까. 아, 투자에 손이 잘 안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 아시겠지만 미국 금융주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더 나은 수익을 원하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만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금융주가 가장 싫어하는 게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만 이해하시면 투자가 필요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 하반기에 가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금융사들의 실적이 발표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CEO들, 거물급 CEO들이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CFO가 침체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CEO는 좀 변화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애널리스트들과 조사한 결과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고용도 강하고 좀 소비자들도 회복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며 좀 안심을 시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런 모습은 좀 대신에 전반적으로 그 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뭐 JP 모건이나 그니까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간 다르던데? 네, CEO들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맞아요. 예.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과 이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봤을 때 이번 경영진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 좀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투자단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서 살펴보듯이 네. 오히려 조금 투심이 굉장히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82% 정도가 지금 글로벌 경제 악화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고 심지어 42%는 향후 12개월 내에 경제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도 조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점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영진의 발언과는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의 발언이 그 이전에 했던 IB들의 실적 발표와 더 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 그렇군요. 안 좋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 좋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 사실 어렵기는 한데. 예, 예. 예. 좀 팁을 드리면 일단 투자에 강한 은행들은 나쁘게 얘기합니다. 나쁘게. 매매가 그런 게 많아야 되기 있군요. 때문에 예. 상환론이 강한 쪽은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그런 차이 있어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금융주가 정말 어려우면 가장 대표 ETF, XLF가 있으니까 예.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지금은 금융주가 필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거. 예.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 어제도 UBS 얘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읍스, 예. 굉장히 좀 웁스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계속 그냥 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UBS는 그랬죠. 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바이더 디페라 결과적으로 많이 하락했을 때 사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왔던 이 역사적인 통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 결국 통계 기반으로 좀 자신감을 많이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기업들의 좀 실적을 봤을 때 결국 실적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어닝 리비전 살펴보면은 분명히 3월까지만 이미 3월에도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닝 리비전 결국 실적 전망을 발표했을 때 61%가 하향을 했고 오직 올라간 기업은 39%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76%가 부정적으로 보면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의견들이 지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가장 조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나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미 소비재가 86.9%의 의견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미 소비재가 가장 안 좋았고 그 다음으로 안 좋았던 것은 이제 기술주였습니다. 예. 즉 어떻게 보면 이미 또 저희가 많이 예상을 했던 것이고 예상했던 만큼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좋았던 섹터인 이 유틸리티 섹터마저도 사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의견이 59.5%로 이미 그 모든 섹터에서 다 50% 이상은 그러네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UBS가 했던 이 발언도 분명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투자하실 때 특히나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예. 어닝 시즌인 만큼 이 어닝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주 얘기를 하면서 조금 희망을 찾아볼까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실적 시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또 오늘도 맛있는 종목 찾아봐야겠죠?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겠습니다.